안녕하십니까? 대장문외과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강상이라고 합니다. 대장문외과의 대장문학 학회지 홍보위원으로서 오늘 마스터 클래스 2021의 한 저자이시자 로봇 수술의 마스터, 한국의 대가이신 김선환 교수님을 모시고 써주셨던 논문에 대한 간단한 질문 몇 가지와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선환입니다.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인터뷰인데 이런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번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하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학회에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 논문을 보면은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로레탈 캔서에서 로봇 인터스핑크터리 리섹션에 대해서 시스테마틱 리뷰를 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 로봇이 할 수 있는 궁극의 에이너스 세이빙 서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로봇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로봇이 가지는 인터스핑크터리 리섹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로봇을 제 프랙티스에 이용한 다음에 가장 많이 적응증이 는 수술이 인터스핑크터리 리섹션입니다. 그 전에 물론 복강경으로도 시도를 했지만 로봇을 통해서 제가 실제 배운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인터스핑크터리 리섹션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새롭게 배운 거는 로봇을 통해서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로우 펠비스 점점 내려가서 에이누스에 가깝게 되면 여러 가지 근육도 있고 예를 들면 에노콕시알 리가멘트, 리베이트 머슬이 붙는 것 등등등 해서 인터스핑크터릭 스페이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전의 복강경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웠었던 부분인데 이제 로봇은 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익스포저가 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아나토미를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이 인터스핑크터리 리섹션에는 상당히 옵티멀한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과거의 복강경으로는 보기 어려웠던 부분이 로봇으로 오면서 새롭게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 로봇이 가장 거기에 옵티멀한 접근법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환자에서 이 술기를 적용할 수 있지? 왜냐하면 그 해부학적 구조를 보는 상태에서 있을 때 어떤 특정한 환자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환자군에게 로봇 인터스핑크터리 리섹션이 가장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온콜로직하게도 그렇고 펑셔널하게도 그렇고 이 인터스핑크터리 리섹션을 시행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죠. 그는 일반적으로는 튜머 보통 이제 그 레디에이션을 어드밴스 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좀 아직 크다든지 또 스핑터의 인베이전 익스터널 스핑터죠. 인베이전이 의심된다든지 그다음에 스테이지가 Y 그러니까 레디션 한 다음에 스테이지가 YP 스테이지가 YP 스테이지가 좀 어드밴스 T3 이상이라든지 그러면 좀 어렵.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지만 아직 정확한 인디케이션에 관한 컨센서스는 지금 이번 리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차로 인터내셔널 어떤 그 익스퍼트 그룹들 간에 그 델피 연구를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적응증도 사실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그 디스커션에 쓰여있던 부분이 일정 부분의 소개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장점이 디스커션이 아주 보석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디스커션에 온갖 노하우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녹여져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디스커션 부분에서 특히나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이 인터스핑크터리 리섹션 수술 술기 소개 및 논란을 상당히 정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논란이 되는 어쩌면 방금 얘기하신 앞으로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터스핑크터리 리섹션은 실제
전 세계를 제가 다니면서 또 학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수술을 하시는 분들 혹은 콜렉탈 서전 중에서 경험이 많은 그런 의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인터스핑ಕ್터 리섹션을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인터스핑크터 리섹션은 논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실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 쪽, 동아시아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일부 국가에서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이 테크닉과 관계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리고 그 테크닉은 국내에서조차도 서전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테크닉을 그동안 쭉 제 경험적으로 디스커션 해보면 진짜 어느 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서로 이게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도 있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논문에서는 제가 그런 그 디베이트 술기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모든 다이섹션을 다 트랜스 어브도미널로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트랜스 애널 하는 그룹도 네. 있고 로봇으로는 그건 뭐 로봇이든 라파라스코피든 마찬가지. 아, 네. 또 로봇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트랜스 애널을 먼저 하고 네. 일정 부분 그 박리를 한 다음에 로봇을 더킹한다든지 뭐 라파라스코피든지 네. 심지어 뭐 오픈해서 상관없습니다. 트랜스 업도미널을 나중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것이 주장하는 바들을 보면은 다 각각이 난 이래서 한다 하지만 정확한 에비던스 베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모든 논란들을.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수술의 프로토콜 표준이 표준이 정해져 없습니다.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이렇게 이런 자리에 모시게 된 게 너무너무 영광인 게 전공 시절부터 교수님을 뵙고 따르던 사람입니다. 전공 시절에 교수님 뵀을 때 교수님께서 앞으로는 로봇이 대장암문외과 수술을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셨고 그 전에는 물론 한 20여 년 전부터는 복강경 수술로서 우리나라의 프론티어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교수님이 프론티어적인 생각으로 보실 때 앞으로 대장암 수술을 발전시킬 만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임상적인 부분을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처음에 복강경 수술하고 그다음에 로봇 시작한 게 벌써 한 15년 됐는데 그렇게 로봇 한 15년 전에 로봇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근거는 복강경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어디 한계에 부딪힌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뭔가 다른 모달리티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상황에서 로봇을 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15년 동안 그게 제가 전망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서전들이 지금 로봇을 배우고 싶어하고 적용하고 싶어하고 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아마 그 로봇이라는 거는 결국 로봇 서저리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로봇이 나올 겁니다. 로봇은 궁극적으로 결국 멀티 인포메이션 여러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자의 정보를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인코퍼레이션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 정보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는 환자의 영상 자료, 그다음에 뭐 수술할 때 내가 조금 어떤 이 플레인을 잘못 잡으면 그것을 이렇게 뭐 AI 테크놀로지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 워닝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뭐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에 노드를 뭐 예를 들면 아주 그 스페셜라이즈된 렌즈를 이용해서 이 노드는 제거하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뭐 이런 등등 포함해서 뭐 너브 보는 시스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멀티 인포메이션이 하나로 인테그레이션된 그 서지컬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다 포함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익스퍼트들은 더 익스퍼트한 영역으로 자기 프랙티스를 적용할 수 있고
좀 경험이 많지 않은 그 너비스 서전들은 조금 더 내 수준 높은 하이 스탠다드 서저리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러닝 커브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제공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네.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수술 스킬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기술들이 도입될 것이다. 그렇죠. 로봇을 기반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에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견을 가지신 데는 제 생각에는 극한에 대한 시도를 하시는 교수님만의 그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격이 또 상당히 많이 이런 것에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극한을 시도하시기 때문에 한계를 조금 더 빨리 캐치하시고 이 한계를 무엇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교수님의 앞으로 이런 방향을 계속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온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교수님이 이번에는 그동안 수술만을 위해서 극한을 극복해 오셨다면 교수님 커리어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뭔가 하나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준비된 새로운 교수님만의 커리어는 무엇인지 제가 교수님의 계획을 살짝 여쭤봐도 될런지. 맞아요. 조금은 좀 얼리 어댑터인 성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챌린지를 즐긴다 그럴까요?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성향적으로. 그래서 제 커리어에서도 지금 고려대학을 조금 일찍 퇴직을 하고 외국의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 말레이시아의 그 서메이 메디컬 센터 말라야 대학 하고 이제 보는 그 기회가 제공이 돼서 제가 또 다른 제 외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지막 챌린지를 한번 또 새롭게 즐겨 볼까 합니다. 교수님의 앞날을 응원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대장문학계지 애너스콜로 프록톨로지 독자들과 한국에 있는 후배 외과 의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요 실제 외국에 나가 보면 특히 콜로렉탈 분야는 최근에 한 5년 좀 길게 보면 한 10년 전부터 서서히 그러는데 5년 정도 요 시기는 굉장히 많은 외국의 의사들이 한국으로 연수 오고 싶어하고 굉장히 많은 외국의 의사들이 한국하고 코워크를 하고 싶어하고 수술에도 한류의 바람이 부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이 애널리시스 오브 콜로프록톨로지 네. 대장문학회 공식 잡지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외국 분들이. 근데 이제 기존의 쭉 아주 하이 임팩트 저널에 비해서는 아직 좀 신생 저널이고, 그러니까 외국에 소개되는 네. 것이 그렇지만 그 논문의 질들은 제가 보선 이 유수의 저널들에 실리는 논문들과 정말 대동소이합니다. 그 이상의 논문들도 많고, 그래서 특히 이번에 새로 이 편집 위원회에서 이런 좀 마스터 클래스라는 좀 새로운 포맷도 준비를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이 학회지를 전 세계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고 또 한국의 이런 앞선 리딩하고 있는 그런 콜로렉탈 분야를 이렇게 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 매개체가 될 거라고 봐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논문 쓸 때 많이 인용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 이 저거 할 때도 보면 국내에서 그동안 나온 논문들 굉장히 좋은 거 많더라고요. 제가 인용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학회지의 모든 멤버들과 대장문학회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자 조금 더 강하게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럼 다음번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